여러분들, 요새는 또 튀니지가 채무 불이행 디폴트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튀니지는 솔직히 디폴트를 피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럴 의지가 없을 뿐이지요. 그래 빙뽕.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튀니지의 현 대통령이 문제가 좀 많습니다. 자기 맘에 안 든다고 경제장관을 그냥 해임시켜버린다든가, 중앙은행에 돈 찍어내라고 협박을 하다 못해 맘대로 안 되니까 중앙은행 총재까지 바꿔버렸어요. 돈 찍어내면 그만이야. 혼란해 나라 상태가. 그래서 오늘 영상은 도대체 튀니지에 또 뭔 일이 있었길래 디폴트 이야기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냐, 아주 쉽고 재밌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요, 튀니지가 대체 어디에 붙어있는 나라인지, 뭐하는 나라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요것부터 살펴보자면, 튀니지는 아프리카 북부에 위치한 이슬람 국가고요, 우리 대한민국과 땅 크기가 아주 비슷합니다. 근데 튀니지의 위치가 여기 지중해를 싹 접해 있어서 유럽이랑도 교류가 꽤나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상한 게, 이슬람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술 마시고 죽고 돼지고기 없어서 못 먹는다고 합니다. 규율이 정말 엄격한 이슬람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먹는 것만큼은 꽤나 개방적인 국가예요. 심지어는 이슬람 국가의 상징인 일부 다처제도 폐지한 상태고요, 심지어는 이혼도 가능한 이슬람 국가가 여기 튀니지입니다. 다음으로 튀니지의 주력 산업, 먹거리 산업은 사실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예전에도 없었고요, 제조업도 제대로 된 근간이 없습니다. 석유가 조금 나온다고 산유국이긴 한데 국가의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나마 튀니지에서 가장 큰 산업이 뭐냐고 하면은 GDP의 약 10%에 해당하는 관광업이 전부입니다. 벌써부터 느낌이 쎄해요. 백방 코로나의 뒤통수 조직이 얻어맞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튀니지가 지금 국가부도 디폴트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튀니지는 해외에서 빌린 돈들 갚을 여력이 없습니다. 돈을 갚기 위해서 딴 데서 돈을 빌리기도 싫고요, 그냥 배째십시오 라고 해서 지금 튀니지는 경제 위기에 빠져가지고 국가 디폴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튀니지가 대체 왜 디폴트를 하려고 하는 거냐, 이걸 여러분들께서 아시려면은 최소 과거 2011년부터 조금 구경해봐야 되거든요. 원래 이 튀니지란 나라가 2011년까지만 해도요, 2명의 대통령이 약 50년이나 독재를 이어왔던 독재 국가였습니다. 근데 독재 국가 시절 때부터 경제가 안 좋다 해서 2011년에 일어난 일이 아실 분도 아시겠지만 아랍의 봄이라고 불리우는 튀니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튀니지 혁명으로 튀니지는 독재 국가에서 탈피해 민주주의 국가로 변모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경제 발전밖에 없습니다. 암요, 튀니지는 진짜로 독재에서 벗어나서 민주주의가 싹 트는 국가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독재 국가 시절에 경제가 너무 많이 터져 있었다는 겁니다. 튀니지 혁명이 터지기 직전까지만 해도요, 튀니지에는 제대로 된 산업 기반이 없어 청년 실업률이 진짜 도라이급이었습니다. 당시 청년 실업률이 2010년을 기준으로 약 42.6%에 육박할 정도였고요, 나라 전체의 실업률도 18.3%로 거의 인구의 5분의 1이 실업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진짜 혁명이 마려울 수밖에 없는 실업률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버팁니까, 이 수치를. 아랍의 봄, 아랍에 불어오는 민주주의 바람은요, 경제적으로 튀니지가 망해갔기에 온 거예요. 당시 빈곤층도 너무나도 많아서 튀니지 전체 국민의 약 20.5%가 최저 빈곤선에 못 미치는 상태였습니다. 튀니지 정부의 부채도 당시 심각했던 게, 외채는 GDP 대비 48%나 쌓여서요, 혁명이 진행되고 있을 동안 언론들은 튀니지의 외채 겁나 많이 쌓인 거 이거 해결 못 보면은 튀니지가 혁명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망할 거라는 말들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 튀니지의 혁명이 일어난 거고요, 독재가 끝나면 민주주의만 도래한다면 이 경제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될 걸로 기대했습니다. 막연했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2011년에 저 정도로 경제가 문드러지고 있었으면은 민주화 바람이 불고 나서 최근에 튀니지의 경제 지표는 어떻냐, 요걸 살펴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좋았으면은 제가 컨텐츠를 안 만들었겠죠. 튀니지에서의 민주화 바람과 경제 발전, 이 꿈은 꽤나 높았습니다. 왜냐, 독재에서 민주화를 이뤘어도 정치적으로 너무 불안정했고요, 부정부패가 너무 심해서 그야말로 죽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경제 발전은커녕 도리어 거꾸로 쇠퇴하고 있는 게 튀니지입니다. 2011
2011년 당시의 경제 지표가 밑바닥인 줄 알았는데 2023년에 보니까 와, 지하가 있었을 줄이야. 한 나라의 경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GDP 성장률부터 보면요, 튀니지의 독재 시절인 2000년부터 2011년 사이의 GDP 성장률은 평균 3.5%를 찍었었지만 혁명 이후에 2011년부터 2020년 사이의 평균 GDP 성장률은 무려 1.7%로 절반이 날아가면서 타노스 당했습니다. 원래도 경제가 똥이었는데 이제는 설사똥이 됐네. 혁명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경제는 좋아지기는커녕 안 좋아졌습니다. 오히려 독재 때가 좋았다는 말들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에요. 비단 GDP 성장률 갖고만 얘기 드리는 것도 아니고 국가의 공공부채도 한번 보면요, 튀니지의 공공부채가 너무 급증해서 외채도 덩달아 너무 많이 쌓였습니다. 2010년까지만 해도 튀니지의 재정 적자는 GDP의 2.6% 수준이었다면 10년이 지난 2022년의 모습은요, 재정 적자가 무려 3배 이상 상승한 GDP의 9.7%에 육박합니다. 지갑에서 돈이 진짜 줄줄 새고 있어요. 독재 정권에서 민주 정권으로 간 게 실패 요인이었을까요? 2011년에도 도라이급이었던 실업률, 전체 실업률 18.3%였던 실업률이 2022년 3분기 10년 뒤에도 거의 똑같은 18.4%를 찍으면서 사실상 실업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2011년 튀니지가 경제가 비틀비틀해서 혁명을 했다면 최근의 튀니지는 경제가 비틀비틀이 아니라 아주 그냥 넘어졌다고 봐도 돼요. 튀니지의 한 설문조사에서는요, 민주화 이전에 독재 시절이 더 좋았다고 하는 게 국룰이 됐고요, 튀니지 국민의 70% 이상은 경제 위기만 해결된다면 정부의 형태가 독재든 민주주의든 상관이 없다고 조사될 정도였습니다. 그치, 경제가 중요하긴 해. 게다가 이미 독재 정권에 너무 익숙한 국민들이 너무 많아서 그럴까요? 민주주의로 전환된 뒤에 경제가 너무 취약해지니까 튀니지 국민들은 이 위기를 타개할 아주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튀니지의 정치도 경제도 아주 그냥 내려앉고 있을 때 이 위기를 이겨내겠다고 구원투수가 한 명 등장하는데, 이 경제 위기를 끝내고자 카이스 사이에드라는 형님이 등장합니다. 사이에드 형님은 2019년에 새 대통령으로 뽑혔고요. 이 사이에드 형님의 정치 전략은 바로 지금 튀니지 국민들이 모두 가난하지 않습니까? 돈 버준다는 포퓰리즘을 표방하고 또 과거를 그리워들 하니 독재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포퓰리즘은 뭐 그렇다 쳐도 민주화가 된 나라가 다시 독재 국가로 갈 수 있나 싶었는데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국가가 여기 튀니지입니다. 사이에드 형님은 국민들이 다시 독재 국가 시절을 그리워한다는 걸 잘 캐치했는지 대통령이 되고 나서 2년 뒤인 2021년 7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나 사이에드 대통령은 튀니지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겠습니다. 앞으로 튀니지의 의회를 정지시키고 총리를 해임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을 나에게로 집중시키겠어요. 대단하게도 이 형님은 자신의 손에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고 독재 정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뒤인 2022년에는 새로운 헌법으로 튀니지의 준의회 제도를 바꿔서요, 견제와 균형이 없는 대통령 제도로 대체하는 데 이르릅니다. 자기가 다 해먹겠다는 거야. 민주주의의 상징인 의회의 권력은 나락으로 떨어져서 실질적 권력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됐고, 사이에드 형님은 국가 권력을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민주화된 튀니지는 다시 10년 만에 롤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드 형님이 튀니지를 후루루 짭짭 헤쳐 드시고 독재로 넘어가는 그 시절에 문제가 하나 생겼었거든요. 난 내가 뭘 좀 해보려고 했더니만 대통령에 당선이 된 직후에 코로나가 터졌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튀니지의 GDP 구성 중에 관광업의 비중이 높습니다. 10%가 넘어요. 그러던 중 2020년에 아주 큰 게 왔죠. 코로나가 전 세계 관광업을 다 무너뜨렸고요. 그 중에 튀니지도 아주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2019년과 비교해서 2021년에 튀니지 관광 수입은 절반 이상 하락하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튀니지의 경제 크게 악화가 되었죠. 아니 띠발이네. 하필 내가 대통령 되고 나서 아닙니까 이거. 게다가 2020, 2021에는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망했는데 2022년에는 전쟁이 터졌잖아요. 야 이거 참, 튀니지 입장에선요, 코로나로 한쪽 뺨을 얻어맞았는데 곧장 바로 양쪽 뺨 싸다고 다쳐맞은 꼴이 됐습니다. 튀니지 나라의 위치가 아프리카 북부 쪽이라 제대로 된 농사를 못하고 에너지와 식량을 죄다 수입해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전쟁 전까지 튀니지가 소비하던 곡물 대부분 어디에서 수입하던 거였냐? 첫 번째,
러시아에서 수입해 오거나 두 번째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해 오거나 이 둘 중 하나야. 하필이면 또 전쟁에 따른 에너지, 식량 가격 폭등은요 튀니지한텐 진짜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튀니지는 정작 자신들이 전쟁하는 것도 아닌데 피를 크게 봤어요. 특히나 밀 수입의 60%, 보리 수입의 66%가 러시아 아니면 우크라이나였거든요. 식료품의 가격 상승은 튀니지의 인플레이션율을 계속 자극했습니다. 물가 상승의 매운맛 얼얼하게 맛보는데 2022년은 튀니지의 최근 30년 기간 중에서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찍기도 했습니다. 23년 2월이 인플레이션율 10.4%를 찍었는데 이는 혁명을 했을 때보다 약 2배 가까운 상승이에요. 근데 이 곡물과 식료품 가격이 너무 많이 비싸지니까 튀니지 정부는 더 심하게 재정 적자를 볼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는요 높아진 곡물 가격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세계은행으로부터 긴급 자금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느낌이 좀 쎄해요. 뭐 튀니지라는 국가가 대출을 받을 수는 있는데 식량 때문에 대출을 받는다? 입에 들어갈 먹을 거 사는데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린다면 뭔가 망조의 냄새가 시게 나요. 튀니지의 경제는 제대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튀니지는 너무 많은 부채, 모든 종류의 부채가 미친듯이 쌓이고 있었거든요. 2011년에는 튀니지의 공공부채가 48%였지만 지금은 이 부채가 너무 많이 급증해 2022년을 기준으로 GDP 대비 거의 90%에 달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튀니지는 현재 수준의 지출을 유지하기 위해선 상당한 자금 조달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여러분, 부채는 당연히 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선진국과 같이 현금 흐름이 좋은 내실이 튼튼한 국가가 돈을 빌리는 것과는 달리 튀니지 같은 나라의 부채가 쌓인다는 건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 돈도 없는 국가가 부채만 늘린다면은 당연히 신용등급이 아작이 나거든요. 실제로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사는요 사이에드 형님이 독재를 한 이후 2020년부터 현재까지의 튀니지의 신용등급을 무려 4차례나 낮췄습니다. 현재 모든 신용평가사들은요 튀니지의 신용등급을 부정적인 전망보다 더 안 좋은 채무불이행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를 나타내는 신용등급을 부여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튀니지가 가진 신용등급으로 대출을 받으려면요 엄청난 이자율을 줘야 합니다. 아무도 돈을 안 빌려줄 거니까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튀니지의 국제시장에서 부채자금 조달은요 사실상 차단됐습니다. 어떻게 돈을 빌릴 수 있겠습니까? 한 기사에서는 튀니지가 돈을 빌리려면은 이자율 20%를 줘야 된다는 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곳이 바로 거의 최후의 대부업체, 파산 시리즈에서 항상 나오는 단체 최종 보스급인 IMF입니다. 물론 사이에드라고 이 IMF에 손을 안 벌렸겠습니까? 분명 2022년쯤만 해도요 사이에드 형님은 IMF와의 협상을 진행 중이긴 했습니다. 당시 IMF와 튀니지는 손을 잡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우리는 튀니지의 경제를 살려야 하니 IMF 구제금융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약 19억 달러 규모의 신규 대출에 한번 합의를 해보시지요 라고 해서 튀니지가 IMF의 구제금융을 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당장은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이 합의에 대해선 결실을 맺질 못했습니다. 중간에 이 협상이 합의가 됐다고 뜨기도 했었지만 갑자기 사이에드 형님만이 IMF에서 돈 빌리는 게 싫다면서 거부를 했거든요. 사이에드 형님이 IMF 구제금융을 거부한 이유는 명확하진 않지만 대부분의 튀니지 저소득층이 자신을 지지하는데 IMF의 살인적인 구조조정과 개혁의 바람이 불면 자신의 권력도 훨훨 날아갈 걱정을 한 모양입니다. 결국 IMF도 어쩔 수 없이 2022년에 합의된 거래를 무기한 연기할 수밖에 없었고요. 작년 8월에 사이에드 형님은 튀니지 정부의 경제 책임자 부덴 총리를 아무런 설명 없이 해임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학계의 정설로는 IMF와의 우호적 관계를 맺던 총리라서 사이에드 형님이 해고시켰단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IMF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튀니지는 어떻게 됐냐? 이리저리 돈을 빌리러 다니면서 똥꼬쇼를 합니다. 진짜 이 약 물고 IMF와의 거래는 절대 하지 않으려고 했고요. IMF 말고는 거의 모든 것을 찔러보면서 대출을 땡깁니다. 아프리카 개발은행, 이웃나라인 알제리, 아프렉심은행, 사우디아라비아 등등등. 이 외에도 손 벌린 데가 많습니다. 사이에드 형님이 IMF는 피하고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자 했습니다. 근데도 이렇게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렸다만 거대한 튀니지의 부채에 비해서는 쫌쫌 딸이었습니다.
많이 부족했어요. 당장 튀니지가 갚아야 할 돈이 얼마 정도 되냐면요, 2024년에만 약 39억 달러. 여러 언론에선 IMF와의 협상이 없는 한은 튀니지 정부가 이 부채를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 절대 확보하지 못할 거라는 게 정설이었습니다. 실제로 불가능해 보였죠. 불가능했고. 그런데 여기에서 사이에드 형님이 진짜 정신 나간 전략을 하나 들고 오는데, 그게 뭐였냐?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그 전략은 바로 필요한 돈을 중앙은행에서 그냥 찍어낼 생각이었습니다. 23년 작년 예산의 공백과 올해 필요한 돈 약 34억 달러가 부족합니다. 우리 튀니지는 이 자금을 직접적으로 어디선가 빌려오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정도가 없습니다, 진짜로. 튀니지가 미국도 아니고 어떻게 화폐를 맘대로 찍어냅니까? 물론 돈을 찍어내는 거는 문제가 안 되죠. 하지만 감당이 가능할까요? 이 짓은 진짜 튀니지의 미래를 튀겨먹겠다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들은 채 만채 지멋대로 중앙은행을 주물럭거리고 있죠. 독재 앞에서 누군가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이에드 형님은 중앙은행의 총재를 바꿔버리면서까지 중앙은행도 자신의 권력 안에 넣고 진짜로 돈을 찍어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로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내서 부채를 갚는다면요, 튀니지의 화폐에 대한 신뢰가 완벽하게 떨어질 것이고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터질 것이 뻔하고 국가 자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안 그래도 날아가버린 신용등급 국가 디폴트에 준하는 등급으로 내려앉을 겁니다. 그래도 IMF와는 거래 안 합니다. 돈 찍어내면 그만이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달라구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구리.